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정훈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의 도전과제와 수요관리 정책의 역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전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즉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에너지 시스템은 생산, 공급, 소비 전반에 걸쳐 기술, 산업, 제도,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특히 수요관리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해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정렬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의 우종율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에너지 전환을 저희가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도전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비교적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서 그런 역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정량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과,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주요 도전 과제, 그리고 이제 수요 관리 정책의 역할, 효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한 90% 정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서 나옵니다. 즉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한 50% 정도가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리고 제조업이나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국제 기구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핵심 도구로 크게 다음과 같은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지금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저탄소 전원으로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등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로는 현재 그 아래 요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믹스가 적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최종 에너지를 쓸 때 전력으로 쓰는 건 한 21%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가전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이런 21%고, 나머지는 우리가 열의 형태로 쓰는 게 한 50%, 그리고 이동 수단에 쓰는 게 한 27%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전기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열을 활용하거나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기화를 해야 된다. 즉 깨끗하게 전기를 만들고 그거를 수송이나 열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 에너지 부분에서도 전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설명드릴 거는 이 2가지 부분인데요. 그거 외에도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소라던가 CCUS 같이 신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에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각 그
에너지 전환 도구들이 어떤 비중으로 이제 중요한지를 이제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탄소 전원 확대,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전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세적으로도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최근에 정부 들어서 2035년에 NDC라고 해서 유엔에 우리나라가 탄소 감축을 얼마나 할 건지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 2018년에 대비해서 53%에서 61% 사이에서 감축하는 안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딱 몇 퍼센트다 찍어서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범위로 이제 확정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거치는 요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들이 이루어지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저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 원자력들을 확대하고 전기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목표도 다시 발표했습니다. 전기화는 기존에는 주로 전기차만 얘기했다라고 하면요. 이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히트펌프 즉 열 부문을 전기화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까지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재생에너지는 23년 대비해서 30년에 한 3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얘기했고요.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번 1월에 발표하기로는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해서 3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늘리는 거는 뭐 기존에도 많이 해왔지만 조금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기 위해서 35년까지 히트펌프를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들을 발표했고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제 가정부 전기차라든가 이제 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산업 부분에서도 지금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부분 굉장히 고탄소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이라든가 다양한 전기화 기술을 상용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예, 2025년 12월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업무 보고를 했던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이제 수요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그 인프라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탄소 중립을 위한 인프라를 하겠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점이 맞춰져 있고 요금 개편이라든가 이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것들은 사실 아직은 많이 이제 강조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좀 설명드린 이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그리고 전기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도 주요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씨가 좋으면 발전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임의로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전이 잘 될 때는 전기가 많이 나오고 아니면 안 되는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전기가 필요한 시간, 공간과 그걸 공급하는 거기에 시공간적인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 아래 보이시는 이제 캘리포니아 전력 순수요 그래프인데요.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더 커브라고 불립니다. 오리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위에 선을 보면 2015년에는 평탄한 전력 수요 순수요 커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즉 태양광 발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여기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낮 시간에 태양광의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태양광으로 인한 수요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발전 설비로 대응해야 할 그 수요는 낮 시간에는 확 줄어들고 오히려 저녁 시간에는 확 늘어드는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하 커브가 발생하게 되면은 낮 시간에는 그 발전기를 다 꺼놨다가 예를 들어서 저녁에 확 켰다가 그렇게 되게 됩니다. 즉 발전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낮 시간에 태양광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보다 더 많이 전력이 생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럼 전기는 남게 되면은 그 전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걸 잉여 전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출력 제어라고 해서 그 남는 전기를 일단 받지 않고 버리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로는 그 자연 조건에 따라서 발전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기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필요한 전력 수요에 비해서 갑자기 이제 날씨가 흐려지면서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정전 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래 그 캘리포니아 전력 순수요 커브 밑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에 태양광 발전이 별로 없을 때는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전력 수요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23년 들어서 보시면은 낮 시간에 날씨가 맑은 날에는 아래 그 태양광 발전이 잘 되면서 그 순수요 커브가 아래로 뚝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력 시스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로는 아까 제가 수요 공급에 공간적 불이실도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전력 수요 집중 지역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은 호남 지역 등등 포함해서 다른 지역들에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송전을 해야 되는데 송전망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보내지 못한다. 즉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잘 됐지만 그거를 서울까지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해서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그 전국으로 봤을 때 한 10% 안팎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증가하면 이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원자력이라든가 화석연료를 아래 쭉 깔아서 쓰고 있고 일부 시간에만 전기가 많이 남아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잘 발전이 돼서 그것만 이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지만 재생에너지가 쭉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요 위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버려야 되는 전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문제가 재생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추후에 전국 단위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낮 시간에 전기가 많이 남아서 그거를 이제 버리게 되지만 추후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계절 단위로 이걸 또 발생하게 됩니다. 봄, 가을에 전기가 많이 그러니까 태양광이 많이 발전이 되고 수요는 별로 없다 보니까 남는 전기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버리거나 아니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를 저희 겨울이나 여름에 쓰는 건데 그러려면은 ESS라던가 다양한 이제 전력 설비 굉장히 비싼 전력 설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로는 오른쪽에 그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 송전인데요. 지금 태양광 발전들이 호남 지역에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발전된 전기들을 수도권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등등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는데 송전 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충분히 다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도 점점 심각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송전을 하려면은 지역 수용성 등 문제들이 있는데 그 건설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점점 앞으로 심각해질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로는 저희가 아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고 또 하나로
이제 최종 에너지 부문을 전기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화해야 되는 주요 타겟은 이제 수송 부문과 저기 열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파트 생활 많이 하시고 이제 난방을 위해서 가스 난방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전기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기화하는 과정은 저희가 이제 뭐 전기차는 전기차를 바꾸고 이제 그 열 부분을 이제 전기하기 위해서는 히트펌프 같은 기술들을 이제 도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그거를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전기화를 위해서 이 전기차라든가 히트펌프를 확산을 하면 할수록 이 전기차라든가 히트펌프를 쓰는 전력 수요 패턴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일 휴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일에 더 커브가 훨씬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장 같은 것들이 휴일엔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낮 시간에 전력 수요가 부족한데 태양광은 똑같이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래로 푹 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태양광 발전이 잘 되면 남는 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주행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기차 주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 시간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차를 주차를 해놨다가 저녁 시간에 이제 충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이제 전기 사용량이 급증을 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 많은 낮 시간엔 전기를 충전하지 않다가 태양광이 떨어져서 이제 해가 지게 돼서 전기가 부족해지는 저녁 시간에 갑자기 이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이 피크 증가가 되고 또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히트펌프를 이제 많이 확산시키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제 요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역 넷난방의 시간대별 열 소비 패턴인데요. 보시면은 낮 시간에는 좀 적다가 저녁 시간, 다들 퇴근해서 집에 돌아갈 시간쯤 되면은 피크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전기로 단순하게 바꾸게 되면은 전기 수요가 저녁 시간에 굉장히 크게 늘 것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요 아래 보이시는 이제 더 커브 문제가 이제 굉장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커브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가 발전 설비를 운영한다던가 또는 뭐 혹시 정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전력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 확보 전략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는 이제 뭐 제가 아까 앞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더 커브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관련 더 커브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오리를 날개해서 이제 더 커브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낮 시간에 아래로 푹 꺼지는 부분은 위로 올려주고 그 이제 저녁 시간대나 이럴 때 위로 올라오는 피크 부분은 낮춰주고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ESS라든가 그러니까 낮 시간에 남는 전기를 잘 충전했다가 저녁 시간에 전기가 부족할 때 방전을 해서 채우는 방식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원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획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재생에너지가 한 10% 내외 정도가 되면은 이 개통을 운영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나 이제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문제, 즉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호남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많지만 수도권에 그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간의 송전망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 재생에너지가 10%에서 30%로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은 양수라든가 이제 배터리 ESS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남는 전기들을 이제 부족한 시간대에 옮겨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해서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수요 관리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우리가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재생에너지가 더 많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그 배터리 ESS뿐만 아니라 굉장히 대량으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절간 전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봄 가을에 남는 전기를 여름 겨울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저장 설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혹은 이제 아까 이제 난방 부분이 전기화가 됐다면 그거를 전력 시스템에 연계를 해가지고 섹터 커플링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자원 같은 경우에 이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망을 확장한다던가 기존의 이제 발전 설비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또 하나로는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전력 수요를 사람들이 우리가 전기가 남는 시간대 전기를 쓰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흔히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HVDC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즉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제 잘 되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 설비 계획들 그리고 또 하나로는 대규모로 ESS 설치를 하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지금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도전 과제 설명드렸고요. 오늘 제가 주요하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런 에너지 인프라 설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한 좀 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관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또 다양한 수요 관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든가 정책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DR이라고 해서 디맨드 리스판스 수요 반응 사업 그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시간대 전기가 부족하거나 남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전기 사용을 줄이게 하거나 또는 혹은 뭐 더 쓰게 하거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전기를 특정 피크 시점에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DR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 같은데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는 플러스 DR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DR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전기가 잉여 전력이 남아서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굉장히 싸게 줄 테니 써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TOU 요금제 또 이제 우리가 전기가 많이 남는 시간대에는 전기를 싸게 하고 아닐 때는 굉장히 비싸게 하는 TOU 요금제. 가정 부문은 아직 도입되진 않았지만 산업 부문에 최근 들어서 이 TOU 요금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요금을 좀 싸게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비싸게 주는 등등의 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좀 부진한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뭐 그런 등등의 얘기가 되고요. 근데 이 수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들이 필요합니다. 피크 발전소도 필요하고 전력망도 더 확대를 해야 되고 ESS도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용 시간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적이고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우리 탄소 중립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수요 관리 수단들이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수요를 우리가 이제 필요한 시간과 공간에 적절하게 유도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를 하고 또 재생에너지도 우리 시스템에 더 수용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아까 같이 이제 불필요한 이제 설비들 투자도 억제를 할 수 있고 탄소 감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요 관리 정책은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2025년 12월에 이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은 그 자료에는 아마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추가를 한 자료인데 그 기존 우리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전력이 많이 필요한 시간대에는 그때 발전소를 더 지어서 공급을 더 하는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수요가 공급에 반응하는 즉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되는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전기를 쓰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좀 적게 쓰게 유도를 하는 그런 수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뭐 좀 더 설명드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금제라든가 또는 수요 이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 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어 왔지만 이 수요 관리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정량적으로 측정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저도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뒤에는 이제 제가 했던 분석들을 조금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규모로 시스템 수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계획을 좀 모형이라든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정량적으로 하는 이제 여기 매크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사실 에너지 시스템 분석 연구들은 많이 되고 있었지만 좀 장기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연구를 모형으로 하는 것을 타겟으로 한 연구 분야를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크로 이코노믹스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제 매크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스탠포드나 이런 데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 플랫폼들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파입사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델을 어느 정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고해상도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발전, 송전, 저장 설비의 투자 및 운영 계획을 최적화하면서 에너지 전환 경로를 이제 도출하는 그러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는 그런 모형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도출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뒤에 분석 결과들이 완벽하진 않다 보니까 절대값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 상대적인 차이들 그리고 수요 관리 정책의 효과가 대략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수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석인데요. 전기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충전을 사람들이 대부분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의 이제 시간대별 요금제, 개시별 요금제. 그러니까 전기가 많을 때는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주고 비쌀 때는 비싸게 주는 형식으로 하는 요금제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들의 충전 행태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전력 시스템 전체적으로 큰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제주도를 타겟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TOU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030년의 시뮬레이션 그림이 왼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인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 표로 이제 노란색 선으로 이제 그 순부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마이너스로 내려온 부분이 낮 시간에 잉여 전력이 발생한다, 저만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것들 발전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TOU를 임의로 도입했다라고 가정하고 사람들이 행동을 변화한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잉여 전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낮 시간으로 이제 사람들의 충전을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대부분
대부분 전기차를 출퇴근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직장에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국 단위에서 한번 분석해 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6년 대한민국 상황을 가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6년만 해도 태양광 에너지가 여기 그 순부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낮 시간에 특히나 주말 같은 때 무료로 충전을 하게끔 해준다라고 했을 때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순부하 그래프가 상당히 평탄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렇게 이제 평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탄화를 하게 되면은 낮 시간에 태양광을 충전했다가 저녁 시간에 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규모 ESS 설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 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에 TOU를 도입함으로써 설치를 해야 되는 ESS 양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표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제주도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현재처럼 기존의 큰 그 개시별 요금제가 아닌 상태에서 ESS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2030년 시점에 이제 출력 제어를 한 15%를 하기 위해서는 그 ESS 캐펙스로만 한 6천억 정도, 7천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TOU만 도입을 해도 제주도 지역에서 그 비용을 한 2천억 가까이 아낄 수 있다. 뭐 그렇게 위에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표 같은 경우에는 36년 전국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국 단위에서 그 전기차도 많이 늘어난 상황일 거고 한데 그때 ESS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남는 잉여 전력이 한 5% 정도가 될 건데 ESS를 그걸 1.5%로 낮추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캐펙스가 한 60조 원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전국 단위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TO를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OU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행동을 바꿈으로써 에너지 시스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들을 회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거 같은 경우도 아마 자료에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냥 분석해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잉여 전력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년, 38년에. 근데 그거를 3%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그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ESS 설치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30년, 38년에 7천억 그리고 이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주도 지역에 8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낮 시간에 남는 전기들을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 정도의 캐펙스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유치를 할 수 있는 전력 수요인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분석 결과입니다. 그 38년에 그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 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력 설비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전력망을 확대를 해야 되고 ESS 설비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 제일 왼쪽에 T1 같은 경우가 전력망하고 ESS 설치가 원활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뭐 이제 필요한 ESS량과 그때의 출력 제한량 률이 한 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ESS 설비가 확장이 불가하다라고 했을 때는 망 확충만 잘 됐다라고 해도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 제어가 3%에서 그러니까 잉여 전력이 3%에서 14%로 급증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ESS는 설치가 잘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력망 확장이 수용성 등의 문제로 잘 안 됐다라고 한 경우에도 지역 간에 충분하게 이제 전력 전송이 어렵다 보니까 ESS가 과도하게 진입이 돼서 ESS로 인해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래 토탈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써놨지만 토탈 애뉴얼 코스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전력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연간화된 설치 비용과 운영비, 뭐 연료비 등등을 다 포함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마지막 이제 시뮬레이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제 전력망 확장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전력망 확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수도권의 수요를 10% 정도를 지방에 분산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도 상당히 떨어지지만 필요로 하는 ESS량 설비도 떨어지고 그리고 잉여 전력량도 한 3% 정도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장거리 송전 부담이 완화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 오히려 수도권 수요가 더 증가했다. 지방 수요를 10%더 그 수도권에 얹었다라고 하는 상황에는 이제 그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바로 소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ESS 설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활용도도 낮아지면서 이제 잉여 전력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분석이고 요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뭐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전기화를 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요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이제 그 비용 시간 효과적으로 이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제 그 히트펌프 얘기 드렸는데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공기업 히트펌프 같은 경우를 한 350만 대 정도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확대하게 되면은 이제 저녁 시간에 피크가 오히려 더 증가해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히트펌프 요금제도 좀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추결조 같은 것들을 도입을 같이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저녁에 필요한 난방열을 미리 낮 시간에 만들어 놓고 추결조에 저장해 놨다가 저녁 시간에 활용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정열 교수님 그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전환 정책의 큰 방향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 이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는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장주기 측면에서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건설하기 위해서 양수 발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전력 시설의 이제 지방 분산화 등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좀 관심도가 낮다 보니까 이 점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잠깐 사례 나왔던 우리 TOU 그 개시별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 중에 이 개시별 요금제로 전환한 비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내 전기 요금이 절약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전기 요금이 상승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요금제 설계부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인간의 행동 루틴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실 단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지정 토론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차관님. 단국대 교수로 있고 2022년도까지 산업자원부 에너지 차관을 근무하고 그런 경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토론자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뭐 사전에 작성해서 제출해드린 이 토론 자료는 그냥 그 발제자 자료를 보고 거의 틀에 맞춰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내용상 이 수요 관리 정책이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기술적이고 터미널로지라든지 이론적으로
공학적인 내용과 경제학적인 내용, 문과 이과 쪽에서 다 어려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하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의 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그 수요 공급 분야에서의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고 저희 전 세계가 결국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 시스템과 에너지 수요 시스템을 변동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 측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원자력도 더불어서 같이 확대를 해 나간다. 라고 함으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실용적이고 좀 그 워킹 실행 가능한 그런 그 정책으로 발표되어서 굉장히 발전된 형태라고 보여지고 국민들께 수용성이 또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의지, 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보다 그 현 장관님이 훨씬 더 좀 강한 것 같아서 지난 2012년 지난 그 11차 정기의 경우에는 2038년까지 대충 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100기가 내외 그 정도로 확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그 환경부 기후에너지부의 그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30년까지 100기가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전반적으로 이 우리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전기화로 돌리겠다.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전기차, 수송 부문의 전기차, 그리고 상업 시설 및 가정 부문의 그러니까 열 부문의 그 히트 펌프 350만 대 공급. 이거를 또 핵심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현재 재생에너지 총 설비가 약 35기가 정도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그 태양광 한 30기가 남짓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이 태양광 설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구조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겨우 10% 조금 남짓입니다. 11, 12%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웃 나라 일본이나 독일은 제외하고라도 일반적인 서구 선진국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20% 미니멈 20%에서 한 30% 됩니다. 벌써. 근데 왜 우리나라는 11%뿐이 안 되냐? 가장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해외 대부분의 나라는 수력 발전이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수력 발전이라는 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치하지 않고서도 자연적으로 어떤 강의 흐름을 통해서 수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천연적인 그 발전 자원인데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이 1%도 하지 않아요. 0.7% 정도. 그리고 추가로 설치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그 비롯되는 결정적인 구조적인 그 대한민국 그 재생에너지 자원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이제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지가 70%를 차지하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는 땅이 30%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태양광을 앞으로 5년 안에 65기가와트를 더 깔려면 지금 기후에너지 발표 계획대로 5년 안에 65기가와트를 깔려면은 1년에 15기가와트
그게 15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양인지 뭐 상상이 안 가겠지만은 대충 1기가와트가 여의도 면적 4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한 260개 앞으로 5년 동안에 여의도 면적에 여의도 한 260개, 80개 정도 되는 땅에다가 태양광을 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거주 구조, 거주 형태, 그다음에 땅의 상태, 가용한 땅의 상태로 보면은 절대농지 빼놓고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농지 빼놓고는 불가능한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절대농지는 농업인 그리고 농림부 입장에서는 산업부의 반도체 공장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소중한 자원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오고 앞으로 우리의 식량 안보를 지켜야 될 중요한 자원으로서 이거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게 본질적인 그 한계이고,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 부지, 공장의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까는 그러한 그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의무화를 시키고 일정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종의 짜투리 땅에 해당되는 데다 태양광을 까는 거는 굉장히 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격거리 제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격거리 제한이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데 아마 150m에서 200m 내외가 되고 있는데 그걸 50m 이내로 뭐 줄이는 거를 지자체에 권유하고 중앙정부에서 계속 협의를 하지만은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지자체 의회 입장에서는 그 조례를 바꾸면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걸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을 확대시키는데 그런 굉장히 큰 제약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 히트펌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최초에 히트펌프가 어떻게 검토가 됐었냐면은 21년도 11월인가 그 영국에서 그 에너지 플랜 2030 이란 그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과거에 없이 독특하게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히트펌프 60%를 히트펌프로 대체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정책당국자로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고 저희가 도대체 히트펌프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교체를 할 수 있고 그게 어떠한 그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좀 잠깐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주거 문화 형태,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 구조, 그리고 요금 형태, 즉 누진제의 그라는 그 가정용 전기요금의 요금 형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구조적인 한계로서 히트펌프를 보급한다라는 게 사실상 그 탁상공론 아니겠냐. 물론 그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책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서 발표할 정도로 여론 수렴을 했다든지 공론화를 했다든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가 이제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우욕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거는 어쨌든 뭐 그렇게 완전히 모든 정책 목표라는 게 그게 완전히 그 실현되는 거를 100% 가정하고 발표하지는 또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2035년 NDC 발표를 이왕 했으니까 53%에서 61% 그 탄소 감축을 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구조적인 변화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섹터별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히트펌프라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게 그 워킹할 수 있게 그 정책 수단이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지금 우정률 교수님이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피크 관리를 위한 그 요금제도를 여야히 도입하느냐, 그리고 이 요금제도는 결국은 기존의 그 가정용 그 전기요금인 누진제를 대폭 손질을 해야 되고 아예 그 반대로 역진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런 요금제도를 바꾸면서 과연 실행을 할 때 국민들이 얼마만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따뜻한 온돌방이 중요하지 이 집안 천정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 갖고는 감이 안 오는 그런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조금 지엽적인 내용 같고요. 이러한 그 결국은 그 탄소 감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 그러니까 무탄소 전원을 대폭 확대하는 게 뭐 본질인 거고,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계절별 시간별로 워낙 그 발전이 제한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보다도 훨씬 더 제약적입니다. 뭐 국토 면적이 좁으니까 일조량 받을 수 있는 일조량이 잘해야 뭐 한 5시간, 그리고 그 이 일조량 주어진 시간당 일조량 자체도 다른 일반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태양광 패널, 효율이 좋은 태양광 패널을 갖다 쓰더라도 사실상 태양광 발전에 그 LCOE라고 하죠. 장기적인 그 경제적인 그 장기적인 그 평균 코스트 비용, 그것이 결국 그리드 패러티를 경제적인 그 시장에서 워킹 가능한 그런 가격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하의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하의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 이 정책을 설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토론문에 그 작성한 전체적인 그 내용의 흐름은 결국 가격 기능을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도 확충을 시켜야 되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도 그동안의 정부 보조금 틀에서만 의존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출력 제한 없이 100% 자신들이 발전한 거는 다 요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관행도 좀 탈피함으로써 출력 제어라는 것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어떤 개통 그 상황에 따라서 출력 제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 수요 반응이라는 그 디맨드 리스판스 제도는 뭐 과거의 수동적인 형태에서 자동 수요 반응 또는 플러스 수요 반응 뭐 이러한 그 제도들을 대폭 도입하고, 역시 이거를 국민들이 에너지 사용자들이 충분히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 가격적인 메리트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시키고 그리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가격 구조, 요금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핵심은 그 수요의 변동, 재생에너지의 공급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수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수요를 바꿔주는 것은 기술적으로 바꿔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요금 구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앞서 발표했던 TOU 요금제, 그다음에 그 중앙에 집중된 수도권에 집중된 에너지 수요 시설들을 지방에 좀 분산해서 배치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을 통해서 지역별 시간별 그 수요 구조를 바꿔주는 게 정책 설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윤 교수님 진영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워낙 우종열 교수님께서 뭐 전반적인 이슈들을 다 다루면서 에너지전의 도전 과제, 그다음 수요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나라 초대 에너지 차관을 하셨던 우리 박경 차관님께서 워낙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셔서 뭐 저는 많이 덧붙일 게 있지는 않고요. 몇 가지 또 보완을 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종열 교수님 발표 내용을 보면 결국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렇게 TOU 요금제나 그다음에 디맨드 리스판스, VPP, 그다음 히트펌프들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 모형상으로 이러한 점을 이렇게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는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실제 현실에서 부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경 차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늘어나야 됩니다. 30년까지 100기가와트가 당장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의 현실적인 수치는 하루에 축구장 50개 면적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정부에서 허가가 나가는 물량은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매년 한 12기가와트씩 늘어야 되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공급 가능한 용량은 한 4기가와트 정도로 보이고요, 연간. 그럼 8기가와트의 펑크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8기가와트의 펑크를 과거의 정부는 LNG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를 신규로 허가를 내주면서 그 간극을 메꿔왔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현재 출범 이후로 신규 LNG 발전소는 전면적인 허가가 중단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신도시도 3기 신도시도 좀 지장을 받고 있고요. 3기 신도시에는 반드시 LNG 열병합 발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지금 막혀 있어서 그 8기가와트의 간극이 결국에는 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비를 워낙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향후 2, 3년은 문제가 없겠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설비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목표대로 되지 않을 때에 대한 보완 수단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수요 자원, 디맨드 리스판스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기가와트 정도의 자원이 있고 이것은 천연가스 발전소 10개에 해당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름 같은 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지시를 내리면 바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양호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춘추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춘추계의 그 최저 전력 수요가 너무 낮아져서 일명 플러스 DR은 사실은 콩글리시고 뭐 글로벌하게는 리버스 DR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리버스 DR이 우리가 확보가 돼서 그 봄과 가을에는 전기를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강구가 돼야 됩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플러스 DR이 발동이 되면 양식업자들이 일제히 바닷물을 펌핑하고 SK 렌터카와 같은 전기차를 많이 보유한 렌터카 회사들이 플러스 DR이 발동됐을 때 일제히 전기차 충전을 하는 형태로 전기를 더 써주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비교적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육지에는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 위험은 여름이 아니라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봄과 가을에는 원전 더하기 재생에너지의 전기 공급량이 수요를 상당히 많이 초과합니다. 그러면 전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도 정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전기를 써줄 수 있는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10%에 불과한데도 이런데 재생에너지가 이제 20%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시적인 정전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서 플러스 DR의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뭐 이런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수요 관리가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수요 관리의 또 한 측면을 보게 되면 정부는 지산지소를 얘기를 합니다. 즉, 결국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으로 수도권에 입지한 데이터 센터와 공장에 옮겨야 된다라는 이제 전략인데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지산지소, 그러니까 생산된 곳에서 소비를 한다는 건데 이것이 해외의 그 선진국하고는 국내의 트렌드는 좀 약간 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오픈 AI사와 오라클, 그다음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고 천연가스 발전소를 함께 짓는 겁니다. 그 부지 안에. 그래서 코로케이션 그 데이터 센터와 그 발전소를 함께 짓는 전략을 들고 나왔고 그러면 정부가 다 인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현재 이러한 코로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인허가가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화석연료라는 이제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게 공장을 호남으로 보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도권에 꼭 입지를 해야 되는 공장들이 혹은 데이터 센터가 발전소를 함께 지으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 ESS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제 정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ESS를 배터리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양수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량을 양수 대 배터리를 한 50대 50으로 그냥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넣고 있는데 이거의 어떤 그 옵티멀한 믹스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첫째는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도 보면 한 2, 3년 쓰면 배터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국산의 NCM 계열의 배터리는 불이 잘 나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꺼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리고 또 양수는 뭐 또 바람직하냐 환경 파괴 논란도 있고 양수가 현재 100%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산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수요가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믹스를 통해서 양수도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국산화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양수와 배터리의 믹스가 필요하다. 당장은 제주에도 양수의 도입이 필요하다. 배터리만 가지고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배터리로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대응하려면 약 1,000조 원, 최소 1,000조 원이 들 것으로 보이고 이 비용을 한전이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양수와 배터리의 믹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게 히트펌프 말씀을 이제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히트펌프를 정부는 지금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 350만 대가 쓰는 전기의 양을 피크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53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53기가와트가 새로 필요합니다. 53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53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26개가 있는데 53개를 더 지어야 되거든요. 가스 발전소로 치면 106개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다 공급해 줄게.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저희가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물량의 15%만 유효 물량으로 봐줍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안 불 수도 있고 해가 안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53기가와트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려면 7배 내지 8배, 즉 300기가 400기가의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야 됩니다. 이 히트펌프만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느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히트펌프를 대폭 늘리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에 대한 좀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오늘 이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책 설계와 수요 관리 전략을 고민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에너지 전환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우리 우정률 교수님, 박기영 차관님, 그리고 유승 교수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0회 정책 지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